트럼프도 해리스도 그리고 공화당도 민주당도 국방비 지출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 코스피와 반도체가 더 빠지기보다는 좀 반전의 계기를만 조금만 나온다면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올해 내년 상반기를 가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이클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날 거거든요. 저는 중국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이 세 개 업종이 중국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야 내가 그 중국이 오를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네. 야 중국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이 속된 말로 끝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뭐 대규모 경기 부양제 뭐 시장에서는 조금 네. 박하다고 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상품 아니면 중국 증시의 반등이 좀 계속 될지가 궁금합니다. 24일 날 중국 은행장을 비롯한 3대 은행장들이 나와서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기자님 입장에서 중앙은행이 나와서 어떤 자산시장을 부양한다라는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제일 강한 표현이 정상화예요.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표현이 그리고 정상화가 제일 강한 거고 그리고 조금 한 게 안정화예요. 근데 이번 인민은행과 그 3대 은행장들이 발언한 건 부동산 부양, 주가 부양. 무슨 말이냐? 살아날 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자,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미국이 빅컷을 안 했다면 이 정도의 세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운신의 폭을 확 열어줬죠. 근데 이보다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9월 26일 날 중앙정책회의에서 재정정책 패키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중앙정치국회의가 매달 열리는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4월, 7월, 10월, 12월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 야 중앙정치회의에서 경기부양정책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니까 실망감 때문에 8월, 9월 달에 중국 증시가 막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없어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서프라이즈 모멘텀으로 받아들인 거고 27일에는 지준율이 나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국경절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소비 쿠폰 뿌린다. 소비부양 쪽으로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연달아 이어졌고 10월 달엔 가만히 있냐. 25페이지 봐주시면 10월 8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재정부양 정책을 발표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좀 실망스럽다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드라이버가 계속 걸리고 있다는 거고 12일에는 또 재정장관이 재정적자 확대할 거다. 그냥 재정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년에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작정을 했구나. 이번에 살리지 못하면 일본처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각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 거냐 말 거냐 요거는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슬로해지는 건 맞잖아요. 이거를 다시 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된다 하더라도. 근데 사이클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8일 날 중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경기가 조금 소비 모멘텀, 뭐 생산 모멘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실망하더라도 저는 등락이 있더라도 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국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을 보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있다면 전 사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2페이지 그림은 중국 증시와 홍콩 H 지수인데 등락이 있더라도 올라간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솔직히 저는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특히 홍콩 H 지수는 7,100이 넘어가면 되게 재밌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들 아니야 왜 자꾸 중국 얘기해 불편해 라고 하셨던 분들이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3,000을 넘고 3,200을 넘고
홍콩 H지수가 7,000을 넘고 8,000에 가고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등락은 있을 거예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등락은 있을 텐데 등락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금 떨어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튀었다가 충분한 조정을 거친 뒤 다시 레벨업 되는 그림을 보여줄 거라서 저는 중국 증시에 있어서는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조정시 매수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뭐 이제 상승 사이클에 와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네.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면 조금 뭐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그 이제 좀 잘 모르겠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면 살 건데 네. 그럼 중국 증시에서 이 예전처럼 이 테크 상품을 사야 되나 아니면은 뭐 소비 부양을 했으니 소비 섹터를 사야 되나 뭐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책들을 보면은 포커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살리겠다, 또 하나는 소비 부양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경기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이클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었다면 구조적인 변화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둔다 하더라도 사이클상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개선되면 좋아질 애들을,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질 애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하고 중국 소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 수출에 있어서 홍콩하고 대만으로 수출이 폭증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중간재로서 수출한 나라들이기도 하고 이게 국가별 수출 증가 수출인데요. 보시면은 미국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좀 슬로해지는 그림 같은데 중국은 더디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수출이 개선되면 좀 좋아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인데 그래서 저는 화장품하고 음식료를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거는 중국은 모르겠고 중국 말고도 수출 모멘텀을 찾고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자 여기 수출은 꾸준히 잘 되는데 중국까지 붙어주면 플러스 알파 동력이 또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위에 그림은 화장품, 밑에 그림은 음식료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쉬었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움직이는 그림인데 저는 등락이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내년 상반기를 가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이클에 있어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장품, 음식료 이쪽 원자재 쪽은 좀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고도 많고 옛날만큼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소비국가로서의 변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요 세 개 업종이 중국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요 세 섹터를 네. 조금 눈여겨보면 좀 중국 증시에 향후 한 6개월 정도의 사이클에서는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이제 해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뭐 여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이 중동 리스크로 어지간해서는 뭐 사람 죽어나가는데 뭐 이렇게 증시가 아니면 뭐 유가 왔다 갔다 뭐 특히 유가도 뭐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젠 그 리스크 자체가 상수가 된 느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섹터나 아니면 종목 찾기가 계속 되잖아요. 네. 이 방산주 네. 모멘텀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다른 거는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생산국.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누가 들어오면은 흔들리긴 해요. 이란이 들어오면. 이란이 개입했다,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유가가 좀 흔들리긴 하는데, 이내 뭐 제자를 찾아가죠. 왜 그러냐면, 원유 생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 내에서도. 그리고 이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미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란 원유 수출이 좀 제한될 거고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둘 간의 전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역마다 분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방산에 대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제가 2020년 6월부터 들고 다녔던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탈세계화가 좀 가속화됐잖아요. 트럼프 시대도 그랬고 그 흐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때 주목해야 될 업종이 반도체 미래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이 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에너지 독립. 왜냐면은 탈세계화와 그리고 공급망 재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나라 안에서 모든 걸 하자. 그래서 미국이 소비는 충분한데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야 공장들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고 중국도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소비에 계속 드라이브 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키가 국방, 방산이에요. 자주국방. 다른 나라가 도와줄 거야 라는 게 이제 안 먹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서로 개입을 하고 서로 완만한 합의를 끌어서 전쟁을 종식시켰겠지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라서 저는 방산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번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도 해리스도 둘 다 그리고 공화당도 민주당도 국방비 지출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지 방산은 등락은 있었지만 등락을 지금 한 3개월 거친 뒤에 다시 고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더 열려 있습니다. 위쪽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시점에서 막 올라가니까 추경에서 하자라는 것보다도 좀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조정 올 때마다 조금씩 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섹터 자체로 조금 이 섹터가 좋아지거나 조금 그래서 요즘 좀 내가 어디 투자해볼 만한 섹터가 있나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까요? 중국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중국 망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때부터 튀어올랐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한 나라가 있죠. 한국.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반도체. 저는 한국 코스피와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가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좀 반전의 계기를만 조금만 나온다면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스프링을 이렇게 누를 만큼 눌러놓은 다음에 이 힘이 약해지면 튀어오르는 힘이 되게 세요. 중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잊혀진 업종들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장주이기도 하면서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의 그림은 2차 전지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꾸준히 계속 사자 더 밀리더라도 사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4,200포인트란 저항에 맞닿아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900선까지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 잡으면 4,400, 4,700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내년에는 뭐 역사적 고점까지는 모르겠고 작년 고점 수준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너무 많이 밀렸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완전히 소외된 업종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죠. 좋습니다. 지금 엔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조금 살아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만 말씀드리고 있고 엔사 같은 경우는 15만원, 16만원대 계속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17만원 넘었거든요. 등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 모아가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레벨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업종들이나 업종들을 보시면은 지금 막 뜨거운 건 아닙니다. 충분히 눌렸고 충분히 조정받았고 충분히 소외된 업종들이라서 소외된 업종들 한번 바라보시는 게 중국의 사례를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소외된 업종을 잘 모아놓으시는 게 향후 한 6개월 정도의 투자 시기를 봤을 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소외된 친구들 손을 한번 잡아주자.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나 인터넷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것저것 다양한 최근 증시, 국내외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알찬 내용에서 또
또 실마리를 얻으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